딴딴. 그래서 백제를 건국한 세력은 누구? 자, 여러분 안녕. 오늘은 백제의 건국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고구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분량이 좀 많아서 굉장히 좀 힘들었죠? 자, 오늘은 그것보다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할 테니까 기대하시고 수업을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크게 한 3가지 주제로 나눠봤는데요. 자, 첫 번째는 백제를 건국한 세력은 누구인가? 입니다. 교과서 51페이지와 함께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는데, 도움글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백제를 건국한 세력은 누구인가? 말이 나오죠. 자, 정답부터 얘기합시다. 우리는 굉장히 시간이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자, 어디서부터 가면요? 부여로 갑니다. 부여에서 고구려로 이제 가는데, 이때 부여에서 나고 난 사람이 고구려에 가서 나라를 만들었다. 누구죠? 그렇죠. 주몽이 고구려에 가서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제 아들들을 좀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유리라는 아들이 이제 고구려의 둘째 왕이 되었는데, 이제 다른 왕자들을 이제 지방으로 보냅니다, 엄마가. 그래서 고구려에 있던 사람 왕자들이 백제로 가게 되는데, 이때 백제에 가게 됐던 왕자가 비류, 그 다음에 이제 온조,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류는요, 미추홀이라는 곳에 가서 나라를 만들고, 온조는 지금의 서울 한성에 가서 이제 터를 잡고 이제 백제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비류의 미추홀과 온조의 한성이 합쳐져서 지금의 백제가 되었다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제가요, 이 부여에 대한 마음이 자기 할아버지 묻는 것 같이 이렇게 굉장히 존중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요, 이따가 배우게 되겠지만 나라 이름을 남부여라라고, 국호를요 남부여호다라고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왕들의 이 성이요 이제 부여씨입니다. 부여씨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저 이름은 김기현입니다. 근데 백제의 왕은요 부여기현입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백제는 부여로부터 명맥을 이어받았고 할아버지처럼 존중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면서, 그러면은 뭡니까? 고구려와 백제는 형제 관계다라는 게 이제 이 글을 통해서는 알 수가 있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건 뭐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증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증거는 뭐다? 교과서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돌무지 무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무덤인데요, 이 돌무지 무덤이 고구려와 백제의 무덤 양식이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그 문화권이 같은 나라일수록 그 장례 절차나 아니면 혼인 절차가 비슷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장례 절차는 더더욱 비슷하고 바뀌기도 어렵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고구려와 백제의 장례 절차, 즉 무덤의 모양이 같다라는 걸로 봤을 때 이들의 지배층들은 같은 조상일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는 보는 거다. 딴딴. 그래서 백제를 건국한 세력은 누구? 하면은 고구려, 한 칸 더 올라가서 부여,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수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두 번째는 백제의
이제 발전입니다. 오늘 수업에 그렇죠. 하이라이트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 공부할 게 너무나 많은 파트 조금만 집중해서 보시면 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건국했던 사람 1번 건국했던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아까 말했지만 온조왕이겠죠. 얘는 건국을 했다 라는 건데 이제부터 본격적입니다. 2번 페이지는 52페이지를 펼쳐서 보시면 되는데요. 2번 여기 나옵니다. 2번 자 2번 3세기 중엽에 고이왕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면서 저번에 말했죠. 뿌리 태조왕과 같은 뿌리를 닫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뭐 깃틀을 마련하게 되는데 뭘 하냐? 첫 번째는요. 율령을 반포합니다. 선생님 율령이 뭐죠?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소수리망 선생님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소수리망의 율령을 반포했습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그렇죠? 임금과 신하의 그런 정치 시스템을 확고히 만드는 것을 이제 율령이라고 하는데 뭐 그냥 중앙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발표를 하는 게 뭐냐면요. 관등제라는 것을 실시를 합니다. 이 관등제가 뭐냐면 신하들, 즉 관리들의 등급을 이제 매겨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복제라는 것도 실시를 하는데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관복제라는 건 그 신하들의 그 계급에 따라서 그 관직의 그 등급에 따라서 옷의 색깔을 달리 합니다. 그럼 구분이 잘 가겠죠. 그렇죠? 요걸 하면서 이제 왕권이 매우 강화가 되는 의미가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교복을 입는데 중학교 2학년은 교복 색깔이 뭐지? 아무튼 그 교복을 입는데 그 교복에 그 이름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름표의 색깔이 어때요? 학년마다 다르죠? 그걸 이제 다르게 해놓습니다. 왜 다르게 해놓을까요? 그렇죠. 구분을 편하게 하려고 다르게 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지간하면 다 알아요. 1학년이 누구고 2학년이 누구고 3학년 다 아는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얘가 1학년인지 2학년인지 3학년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름표에다가 얘네들을 이제 1학년이다 2학년이다 해놓으면 어떡합니까? 관리하기가 편하죠. 야 저기 3학년 야 저기 2학년 공차지 마. 그럼 이제 이 선생님이 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편해지면 교사의 권위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왕이 이 신하들을 색깔만 봐도 얘는 높은 애구나, 얘는 낮은 애구나라는 구분을 한다면은 왕의 권한은 점점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관복제 어렵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공격을 하는데요. 뭘 하냐면요. 정복군주입니다. 정복을 하게 되는데 뭘 정복하냐라고 하면요. 마한의 대표인 목지국을 병합을 합니다. 목지국을 병합한다. 여러분들 이 백제가 원래 있었던 지역이 마한이라는 지역이에요. 우리 옛날에 배웠죠? 마한, 진안, 변안. 여기 마한이라는 나라에 엄청나게 수많은 작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백제도 그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점점 커지게 되는데 그때 당시의 이 마한의 이제 전 지역 짱이 누구였냐면은 이 목지국이었다는 거예요. 넘버 원. 제일 좋은 입지 조건에서 크게 이렇게 이러고 있었는데 이 작은 백제가 점점 성장을 해서 이제 그 마한에 이 짱을 두고 이제 한판 빵 하게 붙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고이 왕이 목지국을 쓰러뜨렸다 이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시작이 미약하고 작은 존재였지만 시간이 지나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운도 좀 따르고 그죠? 열심히 이제 살다 보면 언젠간 기존의 강자를 꺾고 최고가 될 수 있는 사례가 역사에서 봤을 때는 무궁무진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그죠? 쓰러뜨린 것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굉장히 작고 어찌 보면은 새싹과 같은 존재예요. 세상에는 기라성 같은 어른들, 기라성 같은 기성세대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점점 커서 그 사람들과 대등하게 대결을 해서 언젠가는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도록 전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우리 고이왕을 지나서 이제 4세기 중엽에 가면 색깔을 좀 달리 합시다. 여기는 건국, 고이왕, 여기가 이제 근초고왕입니다. 근초고왕. 그래서 3번 근초고왕 하고 옆에다가 쓰세요. 전성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백제는요, 엄밀히 따지면은 전성기가 고구려보다 더 먼저 오는 나라입니다. 4세기에 전성기가 옵니다. 고구려는 5세기에 전성기가 오죠. 기억이 난다고요? 그렇죠. 뭡니까? 고구려가 전성기가 오기 전에 나라가 망할 뻔하죠. 고국 원왕이 근초고왕과 싸우다가 뒤져요. 그 왕이 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근초고왕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도록 하면요. 자, 첫 번째는 왕의 권한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데 그게 부자상속이다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뭐 전성기니까 다른 나라를 공격을 해서 굉장히 많이 차지를 했겠죠. 여기 지도를 한번 잠깐 봅시다. 지도는 잘 못 그리지만 이해하시고요. 자,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지도가 나오는데요. 총 3군데를 공격을 합니다. 여기 있던 백제가, 여기 백제 서울이죠? 백제가 처음에는 위로도 올라갑니다. 이제 황해도 지역이라고 하는데 올라오고 또 마한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마한 지역으로도 공격을 하고요. 북쪽 황해도 지역. 또 어디죠? 그렇죠. 평양성을 공격했다. 마지막으로는 되게 특이한데요. 바다를 건너서 여기로 공격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중국의 요서 지방입니다. 그래서 3군데를 공격을 해서 다 이겨버려요. 화끈하죠. 전성기입니다. 여러분들 근초고왕 까먹지 마세요. 그래서 싸움만 했냐? 그게 아닙니다. 광개토대왕은 싸움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근초고왕은 싸움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동맹을 맺는 나라들도 생겼다. 요거 핵심 포인트예요. 어디랑 친하게 지냈냐면 여기에 우리의 영원한 이제 친구이자 적인 일본과 교역을 맺어요. 이렇게 외화는 교역을 맺고요. 또 똑같은 중국인데 바다 건너 이쪽에 있는 동진이라는 중국과는 또 동맹을 맺게 됩니다. 제 친구 중에서 은동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름이 같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세 나라는 공격을 하고 세 나라 황해도 여기는 마한 지역 묵지국을 고이왕이 깠지만 남아있는 마한이 있었겠죠? 거기와 세 번째는 요서 중국의 요서랑은 종복군 쪽을 했고 여기는 이제 교역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중국의 동진과 일본과는 교역을 맺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는데 이때 등장하는 게 교과서에는 없는데요. 칠지도라는 칼이 일본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게 이제 칠지도가 뭐냐면요. 칼이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밑에 사진이 나올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이렇게 해가 칠지도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왕이 일본의 왕자에게 이게 하사를 한 칼입니다. 그래서 이 칼이 일본에서 발견된 걸로 봤을 때 뭐다? 아, 관계가 매우 괜찮았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전성기를 구가를 하게 되죠. 4번 한 요쯤입니다. 4번에 침류왕이 등장을 합니다. 침류왕이 등장을 하는데 4번 침류왕. 자, 이 왕은요 침을 탁 하고 뱉었더니 강이 막 흐르더라. 이렇게 말도 안 되죠. 뭔가 신앙적이죠? 미신 같죠? 그렇죠? 침류왕은 불교를 공인합니다. 불교를 공인합니다. 어디에서 불교를 갖고 왔냐면요. 고구려? 아닙니다. 왜요? 숙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갖고 왔냐면 아까 말했죠? 이 근초고왕이 친하게 지냈던 중국 동진에서 갖고 오게 되면서 이제 영토도 넓히고요. 사상적으로도 발전했고요. 뭐 전쟁에서도 이기고요. 이제 화려한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의 승진을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너무 빨리 승진을 하면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죠. 어려움도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네, 맞습니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시절이 오게 되는 겁니다. 4세기 말입니다. 4세기 말과 5세기 이쯤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렇죠. 이제 침략을 받게 되는데 5번 이제 수도였던 위례성이 함락하게 됩니다. 장수왕의 침략을 받아서 수도를 뺏기고 그렇죠. 왕이었던 계로왕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고국 원왕이 원통하게 죽었다면 계로왕은 괴롭게 게로게로거리면서 괴로워 하면서 전사를 하게 되고 수도를 천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천도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일단은 쫓겨납니다. 위에는 고구려의 대군들이 막 몰려오고 있고요. 그럼 넓은 평야지대로 도망을 갈까요? 아니면 산이 많고 물이 많고 이렇게 폐쇄적인 지형으로 들어와야 될까요? 그렇죠. 폐쇄적인 지형으로 방어하기 쉬운 방어에 용이한 지역인 지금의 공주, 웅진이라고 하는데 웅진 띵띵띵 웅진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번부터는 웅진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6번을 보는데 6번은 이제 어디쯤이냐면요. 5세기부터 6세기 요쯤 다 웅진 시대예요. 그래서 이 6번으로 가면요. 6번과 7번 대충 이렇게 있어요. 6번과 7번 여기에 6번 동서왕입니다. 여러분들 게이 아니에요. 게이 아니에요. 동서왕은요 뭐냐면 공교롭게도 이제 혼인관계, 혼인 동맹을 맺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위에 고구려가 눈 시퍼렇게 뜨고 계속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자, 막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힘센 사람을 상대하려면 혼자서 못 이겨.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친구를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혼인동맹을 이제 맺게 되는데 어느 나라와 동맹을 맺냐면 신라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근데 그냥 동맹도 아니고 무슨 동맹? 그렇죠.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 가족이 되면은 그렇죠. 배신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맹을 맺게 되는데 자, 문제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무령왕입니다. 7번. 문제는 말입니다. 동맹을 맺었는데 좀 불안한 거예요. 신라 또 고구려보다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라보다 더 힘이 세고 영토가 넓은 중국과도 교역을 맺어요. 중국의 남조. 나라 이름은 양나라와 교역을 맺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국과 교역을 하면서 되는데 이걸 알 수 있게 해주는 문화재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무령왕릉이라는 이제 이 왕의 무덤의 스타일이 이 백제의 무덤 양식이 아니라 특이하게 중국의 남조 벽돌 무덤 양식으로 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령왕릉이 솔솔솔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중국 빠돌이야. 중국과 친해. 이렇게 하면서 그들과의 동맹을 이제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베트남 다낭으로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차를 타고 한 3시간쯤 가면은 이 베트남의 마지막 황제가 있었던 도시 후에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거기 이제 역대 마지막 황제들의 무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무덤의 양식들이 다 보면은 프랑스의 그런 화려함과 치장들이 많이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역시 그때 당시 베트남이 프랑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 특히 이제 뭐 어떤 황제는 프랑스의 빠돌이었다 라고 하는데 이 무령왕도 그러지 않았을까 추측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빠돌이가 나쁜 거 아니죠? 그죠? 그냥 좋아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왕이 나의 권력을 다시 한번 올라오게끔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은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는 겁니다. 이 22담로라는 건 일단 여러분들 그건 알겠죠? 22개다. 뭐가? 지방에 22개의 지방관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도지사들이 있는 도청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지방에 왕족을 파견한다라는 것들은 왕의 친척이잖아요. 그럼 왕의 권력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왜? 지방을 통제하게 되는 거니까 왕의 권력이 올라가게 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올라와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8번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6세기부터 어떤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왕의 이름이 바로 성왕입니다. 이 성왕은요 수도를 천도합니다. 어디로 가냐 하면은 이제 아까 우리가 강제로 쫓겨났던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공주, 지금으로 치면 공주에서 부여로 옮기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천도 별표 땡. 여기서는 방어의 용이하기 때문에 옮겼다. 그 다음에 뭐 이사를 간 이유가 내가 가고 싶어서 갔나 쫓겨났지? 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자발적인 천도죠.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면은 자발적 천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왜? 이사의 이유가 뭐냐? 라는 건데 뭐냐면 이제는 좀 넓은 사비의 이남에 평야 지역이 많았다고 합니다. 평야 지역의 경제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많은 식량을 편하게 수도로 갖고 와서 그걸 가지고 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수도를 옮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살다가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시골 작은 이제 사채업자들이 올 수 없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좀 살만해지니까는 슈퍼마켓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볼링장도 있고 스크린 골프장도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제일 좋은 거는 안 망한 게 제일 좋았겠지만 인생이라는 게 뭐 그렇습니까? 여튼 간에 성왕은 노력을 했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뭘 하냐라고 한다면은 한강 유역을 탈환합니다. 원래 우리 땅이었어. 원래 우리는 한강의 민족이었어. 라고 하면서 신라와 동맹을 맺고 탈환합니다. 그때 당시에 신라의 왕이 진흥킹이었어요. 동맹을 맺고 탈환을 하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여기서 배신을 당합니다. 그래서 탈환하자마자 도로 빼앗깁니다. 성왕 입장에서는 진흥왕에게 배신을 당하고 영토를 빼앗기게 되죠. 원래 우리 땅이었어. 한강은.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일생일대에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 전투가 관산성 전투. 여기서 안타깝게도 전사를 하게 되면서 백제는 이때부터 약간 내리막의 길로 넘어가게 되고 신라와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악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선생님 좀 빠뜨렸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천도했고요. 첫 번째 천도했고요. 두 번째 한강령 차지했다가 뺏겼고요. 세 번째 관산성 전투에서 패배했는데 네 번째는요 또 뭘 하냐면요 국호를요 남부여로 바꿉니다. 남부여로 호칭을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뭘 하냐면 교과서 53페이지에 보시면은 양직공도라는 게 있어요. 양직공도. 이게 이제 중국 양나라와 교역을 했다는 증거, 사신들을 그린 이제 그림 일기 같은 겁니다. 거기에 우리 백제의 단한 모습에 사신이 나와 있는데 그 사신이 언제 간 사신이냐면 이 성왕 때 갔던 사신이었다. 즉 중국과도 활발한 교육을 맺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디까지 써버렸냐면 54페이지까지 폭주기관차처럼 달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55페이지 마지막 넘버 3 마지막 주제를 향해서 달려가 보도록. 칠판이 좀 더럽지만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정치 시스템을 한번 보도록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귀족의 정치입니다. 고대 국가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권력이 왕에게만 있다라고 보면은 안 됩니다. 귀족들의 힘도 매우 막강했음을 보여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가 정삼회의입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고구려는 여러분들 제가회의가 있죠. 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라고 한다면 백제는 정사암회의가 있습니다. 페이지 55페이지의 사료 돋보기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호암사에 정사암이라는 바위가 있다. 나라에서 후임재상을 논할 때에는 뽑아야 할 사람 서너 명의 이름을 써서 함봉하여 바위 위에 두었다가 얼마 후에 개봉하여 그 이름 위에 도장이 찍혀 있는 자를 재상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이러한 이름이 생겼다. 즉 쉽게 말하면 정사암이라는 돌 위에서 투표를 해서 재상을 선출했다. 이런 내용이죠. 자, 우리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이제 국회의원을 뽑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즉, 이제 국회의원을 뽑으려면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도 귀족들이 정사, 그 정치를 돌보는 돌 위에서 뭡니까? 재상을 뽑았다. 대한민국 최초의 비밀 선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귀족들의 힘이 어느 정도는 강력했구나 라는 것을 좀 보시면 되고요. 또 잠깐 나왔지만 22담로, 이거는 뭐라면 지방 뭡니까? 정치가 있었다. 지방에 22개의 관청을 만들어서 중앙에서 지방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이러한 장치를 만들었다라 하냐면 성왕이 오방이라는 걸로 바꿔서 이제 좀 효율적으로 지방을 다스리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까지 수업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또 숙제가 없으면 너무 심심하겠죠. 그래서 숙제 3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선생님이 강의를 보면 알겠지만 A와 B를 적었죠. 대문자 A와 B를 적었죠. 요거 이유에 대해서 쓰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55페이지에 문제를 푸는 게 이제 과제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신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